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가 담긴 책 소란스러운 동거를 쓰신 박은영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책 제목 소란스러운 동거, 요 의미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인데요. 네. 저는 항상 그래도 비장애인 친구들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직장도 같이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룹 안에 저 혼자만 장애인일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보통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잘 적응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만 적응해야 되지? 사실은 적응이라는 건 서로 같이 네. 해나가야 하는 건데 네. 왜 장애인만 비장애인한테 적응해야 되고?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일 같아요. 네. 비장애인은 장애인한테 적응할 필요가 없을까? 네.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근데 서로 적응하려면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싸우기도 좀 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끄럽더라도 네. 같이 적응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싸우더라도 네네. 좀 소란스럽게 하고 약간 네. 소란이 나더라도 네. 그래도 동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정한 제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직접 정하신 제목이에요? 네,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작가님 항상 내 주변은 참 소란스러워 이렇게 느끼세요? 제가 소란스럽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잘 못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네. 좀 소란스럽게 만들려고 하신다. 네네. 네. 이 책은 SNS에 규칙적으로 글을 올리시다가 이게 이제 책까지 돼서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사실 이런 글을 네. 어릴 때부터 좀 쓰고 싶어 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장애 여성 친구들을 만나고 네. 장애학이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마침 백수였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네. 쓰게 되었습니다.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사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시간 순이에요. 네. 크게 봐서는. 네. 근데 1, 2부는 보통 어린 시절 네. 얘기 담았고 네. 3, 4부는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네. 특히 이제 장애인 어린이 네. 특히 일반 학교에 다니거나 비장애인하고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제가 어릴 땐 더 없었고 네. 근데 사실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그 시기에, 그쵸? 네, 그 시기에 네. 거기에 대한 참고할 만한 네. 자료라던가 멘토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네. 중심으로 많이 썼고 네. 3, 4부의 경우에는 네. 사실 장애 운동이나 장애 관련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들
저의 삶하고 좀 더 결합을 시켜서 네.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그럼 어린 시절에 멘토 없으셨던 거죠? 뭐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네.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은 없었죠. 왜냐면 주변에 아무도 네. 장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많지 않았죠. 우리 작가님이 길을 개척해서 네, 지금 살아오고 계신데 작가님의 목소리로 작가님의 글의 일부를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장애인치고는 꽤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를 보면서 늘 장애가 심하지 않은 걸 감사하라고 말하곤 했다. 부모님 외에도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넘쳐났다. 나 때문에 신경을 훨씬 많이 써야 하는 선생님들, 나와 놀아주는 친구들, 늘 나를 도와주고 맞다를 대신해야 하는 동생 등.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무엇을 더 신경을 쓰는지는 좀 모호했고, 친구들은 나와 함께든 따로든 그저 놀기에 바빠 나와 놀아줄 여유는 많지 않아 보였다. 가끔은 나 대신 항의해주는 사람들 덕에 신이 날 때도 있었다. 동생에게 언니 도와주느라 힘들겠다는 사람에게 엄마가 오히려 큰애가 작은애를 챙길 때도 있어요 라고 덧붙여 줄 때, 친구가 나와 놀아주는 거 아니고 같이 노는 건데요 라고 정정해 줄 때 그랬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은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떠오르곤 했다.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호칭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장애인은 항상 도움을 받는 존재고, 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돕는 존재라는 거. 네. 그 관계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네. 사람이든 공동체든 거기에 유익을 끼칠 수도 있는 존재인데, 네. 뭐 그런 생각을 못하고 너 네. 때문에 주변에서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의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네. 존재라든가 이렇게만 너무 보시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가족 이야기 중에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올 이원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네. 네. 근데 제 엄마나 이모들은 기억하기로는 되게 무서운 아버지, 무섭게 기억을 하시는데, 네. 또 할아버지가 되셔서는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으셨고, 또 손녀분에게는 그렇게 무섭게 안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할아버지가 이제 너는 남들보다 한 3배쯤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냥 손녀 보는 게 예쁘시니까 네. 사실 뭐 잔소리 많이 하신 건 아니고, 네, 저를 보면 많이 웃으시고
어릴 때는 은영아 노래해봐. 춤춰봐. 네,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셨죠. 네. 근데 굉장히 사랑스러우셔서 네. 할아버님이 진짜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으셨겠다 싶거든요. 네.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셨어요? 네, 시간 정말 많이 같이 보냈고 네.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비디오 찍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희 잘하는 걸 쭉 비디오로 찍어 두셨어요. 네. 그거를 계속 돌려보셨고 네. 아직 저희 집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할아버지의 눈으로,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아니, 근데 할아버지가 퇴직 후에 운전면허 따셨다고요? 네. 왜요? 그때까지 운전을 안 하셨는데. 네. 근데 퇴직을 하고 네.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면허를 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은 네. 할아버지가 운전을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까지 운전한 기억이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셨는데 네. 운전면허를 따시고 하신 게 저를 재활병원에 제 할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다니셨어요. 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재활병원을 다닐 수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제가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래도 네. 자라서 그때 그렇게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할아버지 운전과 또 할머니가 같이 가주셨거든요. 네. 두 분의 어떤 수고 공로이다. 네. 네. 로 이루어진 거였죠.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하신 말씀 중에 춤춰봐, 은영아 노래해봐 이거 말고 또 기억나는 거. 할아버지가 사실은 말씀보다 네.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 방송으로 건강 관련 방송을 되게 많이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퇴역해주신 상태여도 일로 와봐 하고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런 운동을 해라. 꼭 매일매일 해라. 네, 이제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거 있어요? 뭐 손을 폈다 오므렸다 이게 네. 혈액순환은 좋다. 좋다. 또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네. 이걸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다더라. 네. 이런 얘기를 나중에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은영 작가님 하고 계세요? 해야 되는데. 말씀은 생각나는데 네. 몸이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리고 1, 2장 보니까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돌봐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보면 항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사람은 소식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네. 네. 그리고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한테도 장점을 꼭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누가 나쁘게 말하지만 네. 그 사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러셨군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싸움 날 것 같으면 이웃끼리 너그러워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사람에 대한 네. 여유롭게 좀 품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엄청 저를 걱정하거나 하기보다는 네. 저 여유롭게 그냥 가족 안에 네. 저를 품어준 것 같아요. 네. 할머님은 동네에 무슨 일 생기면 달려가시는 할반장님이셨네요. 그럼 어린 시절에 이제 재활센터 일주일에 몇 번 가셨어요? 제 할머니 기억으로 의하면 그게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대요. 네. 환자가 많아지니까 뭐 예를 들면 처음엔 3번이 됐다가 나중엔 2번, 번만 나중에 1번 이런 식으로 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재활병원 우리나라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네, 많이 부족하고요. 네.
특히 사실 아동 청소년기에 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장기니까 몸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때 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아동 전문 재활병원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밖에 네, 없어요? 물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재활병원들이 있지만 네. 아동 전문 이런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한 군데가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리고 이 병원들도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들이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네.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오기가 어렵군요. 네, 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동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뭐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몸이 빨리 굳기 때문에 굳지 않도록 특히 어린 시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인이 되면 이제 몸의 기능을 더 좋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해주는 게 좀 많고 근데 어린이 청소년기는 아직 몸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로 몸이 좀 좋아지면 평생을 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좀 재활병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 이제 좀 공공으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마다 사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공공재활병원이 대전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소란스러운 동거를 쓰신 박은영 작가와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리딩톤의 연주 러블리 걸 듣겠습니다. 리딩톤의 연주 러블리 걸 들으셨습니다. 이 곡 분위기랑 딱 맞는 소란스러운 동거의 작가 박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제가 책 한 부분 읽어볼게요. 취직하고 직장에서의 경험을 적으신 부분입니다. 내가 속했던 부서의 상무와 차장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장애 인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합리적인 태도는 나를 안심시켰다. 상사와 동료들은 나를 존중하되 특수한 존재로 여기진 않았다. 내 몸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조정할 때도 합리적인 선을 지켰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출퇴근길의 안전을 위해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하는 것이 가능했다. 내 담당이었던 도서관 업무는 나에게 일임하되 키가 작은 내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서가 정리는 동료 한 명이 하루 2번씩 맡아서 도와주었다. 여기가 첫 직장이셨던 거죠? 네, 정식으로는 네. 이때 기억 좀 들려주세요. 굉장히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직장이 어떨까 걱정은 사실 많이 했는데 거기 뭐 장애인도 제가 거의 처음 고용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그 상사분들이 이미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애인과 함께 모든 일을 할 때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뭐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하거나 이럴 때 장애인은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일을 잘 안 시키고 이런 문화가 사실 있는데 그건 사실 장애인을 배제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그런 분위기 없이 든든하게 제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저의 몸의 필요들은 또 민감하게 고려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고려를 하는 면에 있어서 그냥 누가 은영이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제도적으로 네네. 업무를 재조정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뭐 너무 시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던 네. 거죠. 그거 참 좋네요. 왜냐하면 도와줘 이렇게 하면 계속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 2번 높은 서가 정리는 누가 담당해.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업무 분담 이렇게 네. 느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각자 몸의 특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성원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네. 퇴사하셨어요? 그러게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네. 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항상. 네. 근데 사실 뭐 대학원에 가거나 이제 글을 쓰면 당장 월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월급을 못 받으면 마치 네가 장애인이라서 취직을 못해서 뭐 대학원에 갔구나 아니면 장애인이라서 부모님한테 계속 의존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취직을 한번 해보자. 좋잖아요. 경험상 취직도 해보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런 편견이라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도 생기고 어떻게 해도 그 색안경을 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기보다 어떤 면에는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취직 안 하면 이런 말을 들을 거야.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저의 짐작도 있어서 네. 그냥 너무 그런 데 매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네. 라고 해서 그러면 사고를 칠 거면 30전을 치자. 라고 해서 빨리 사표를 냈는데요. 네. 이렇게 오래 월급을 못 받을 거였으면 조금 더 하고 나올 걸 그랬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막상 그만두고 월급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때 좀 더 다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셨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학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글 쓰고 공부하고 만족하세요? 네. 지금은 만족합니다. 그래도 네. 사실은 제가 뭐 장애학과를 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장애학이라는 것도 석사 끝나고 사실 접했어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선 장애학 자체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 거의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있는 분야에서 좀 장애학의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인식들을 좀 사용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작가님이 공부하시는 장애학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좀 다르게 정의하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너무 그냥 훅 던졌네요. 네. 사실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뭐다라고 딱 규정한 사회는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몸을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렇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약간 비정상이 되는 거죠. 네. 장애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애학은 그 정상 비정상 구도의 질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맞냐? 그리고 실제로 그 범주는 시대마다 다르죠. 사회마다 다 달랐고요. 네. 네, 그래서 장애학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류하기보다는 사회가 어떤 몸한테는
편하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몸은 배제시키는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그거를 장애화시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몸을 어떤 방식으로 장애화를 시키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걸이가 다 너무 키가 크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은 장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뭔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장애를 가진 것처럼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재활 말고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이미 성인이 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장애 운동에서 재활이라는 패러다임은 많이 비판을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을 정상에 가깝게 되돌린다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데 재활치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신 사회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걷는 걸 상정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았다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좀 더 평등하게 어떤 공간을 접근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업무 조건을 좀 구성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몸에 맞춰진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앞에서 그 회사 참 좋았다. 첫 직장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직장들은 장애인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영 안 돼 있는 편인가요? 우리 작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실은 잘 안 돼 있죠. 잘 안 돼. 그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웃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아직 장애인 고용률도 매우 낮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그냥 그것이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를 안 해봤는데 그거 자체를 되게 꺼려하면서 이제 비용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 자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국가에서 이제 근로보조라던가 뭐 장애인에게 맞는 기자재 지원 같은 것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보편화되어서 좀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도 그런 걸 받아서 업무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날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작가님 목소리로 또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만나온 의사 중에 환자에게 이렇게 정중한 존댓말을 쓰는 의사는 처음이었다. 물론 그전엔 내가 미성년자였거나 어릴 때부터 본 의사를 계속 만난 탓도 있겠지만 진료실에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낀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선생님,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성인 뇌성마비를 주로 진료한다는 주치의는 내가 설명하는 증상을 단박에 알아들었다. 의사가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였다. 성인 뇌성마비인에게 흔한 증상이라는 설명에도 안심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그는 몸에 무슨 짓을 했냐고 따져묻지 않았고 재활병원에서 늘상 듣던 운동하라는 흔한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고통을 표현할 때 말을 잘하지 않았고 몸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상을 지킬 나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했다. 병원에서 몸을 관리해주겠다는 당연한 말을 들었는데 눈물을 쏟을 뻔했다. 왜요? 왜 눈물이 나셨어요? 제가 그 전 병원에서 네. 안 아프려면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 네. 일 때려치란 소리 안 들어서 되게 좋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은 물론 우리의 어떤 건강을 관리해주는 또 곳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늘 있는 곳이죠.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모르거나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할 수가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장애인도 똑같거든요. 네. 일도 해야 되고 챙길 가족들도 있고 뭐 가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끔은 이렇게 누워갖고 드라마 완주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너는 장애인인데 너무 남들하고 똑같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좀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그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가 네.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과거에는 더더욱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장애인이기도 했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거를 좀 인정받는 느낌이었다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엔 어떠세요? 공부하느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면 몸이 좀 아프진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몇 네. 년 전에 비싼 높이 조절 책상을 장만을 했어요. 그 월급 네. 타신 거 저축했다가 그 비싼 책상 사신 거예요? 그렇죠. 모아뒀던 네. 돈으로 이제 플렉스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어디에 꼭 가서 근무를 하진 않아도 돼서 네. 몸이 힘들 때는 집에서 그 책상을 이용해서 네. 네, 이제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래도 여기저기 삐걱 되니까 운동도 다니고 뭐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건강을 지키려고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알려주신 그 혼자 하는 운동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렇게 좀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담론이 오고 가고 약간 소란스럽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그 장애학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장애인은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게 적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사회적인 여러 시설과 서비스나 하다못해 상품들, 요즘 아이디어 상품도 참 많잖아요. 네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염두에 두는 몸들은 다 비장애인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적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만큼이나 무엇이 또는 누가 독립적이고 누가 의존적인가. 네. 독립적이란 건 뭐고 네. 의존적이란 건 또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장애인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고 비장애인은 아니라는 구도에서 생각하는 걸 좀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더 다양한 몸들에게 맞춰서 구성할 수 있는지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소란스러운 동거 쓰고 나니까 어때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사실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저랑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제 자신이 쭉 정리해보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걸 하면 정리하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전에는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뭔가 미묘한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네. 좀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으로 오늘처럼 되게 새로운 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겨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어디에 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큰 즐거움이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란스러운 동거를 하셔야 될 텐데 시민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것이라면 장애인에게도 당연해야 한다고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누군가에겐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그 사회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럼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그냥 나랑 가까이 있는데 나랑 좀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저 사람은 체력이 좀 약해. 네. 아니면 저 사람은 엘러지가 있어. 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일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서로 좀 얘기해보고 네. 하는 과정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오늘 소란스러운 동거를 쓰신 박은영 작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다음 책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영 작가의 글에 보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탄 출근 버스를 상상한다는 문장이 나와요. 버스도 지하철도 건물을 드나드는 출입문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게 설계된 그런 도시를 꿈꾸는 거겠죠. 근데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다가도 문득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 표준적인 몸들로 이루어진 그림에 실수로 떨어진 한 방울의 물감처럼 자신을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스쳐갔다고 해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마치 칭찬이라도 하듯이 네가 무슨 장애인이냐고 한다. 네가 걸음을 못 걷니, 눈이 안 보이니, 귀가 안 들리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다. 그 말은 우리가 비정상인 너를 정상인 걸로 쳐줄게 라는 말이었고, 정상인 그들과 비정상인 나 사이에 도리어 분명한 선 하나를 긋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헤아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정하는 표현에 어떤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을까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실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